앞에서 그 동서양 회화의 그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서양 회화의 차이점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공부했죠.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4가지와 그 다음에 동서양 회화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동서양 회화의 그 차이점은 면의 예술과 선의 예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같은 경우는 면의 예술이라고 하면 동양은 선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회화를 표현할 때. 여러분, 그 회화를 표현을 할 때 서양의 회화는 페인팅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리다 할 때 페인팅,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은 아니에요. 드로잉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팅이라는 말은 색을 칠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의 회화는 선을 그리는 거라면 서양의 회화는 색을 칠하는 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양의 그 그림을 그리는 붓을 보면 두껍죠, 이렇게. 폭이 넓어요. 폭이 이렇게 널찍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칠을 하기가 좋죠. 근데 동양의 회화를 그려내는 그 붓은요, 끝이 뾰족하죠. 끝이 뾰족하고 가늘어야만 선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그리는 선의 예술이기 때문에 붓이 뾰족하다면 동양화는,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칠을 하는 거니까 폭을 넓게 해서 칠을 하기가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의 예술과 선의 예술로 사실은 동양화와 서양화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거는 잘 아는 그림이죠. 김명국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그 화가죠. 조선 중기쯤 되죠. 중후기의 화가인데 17세기 화가인 그 화원이었던 김명국이라고 하는 아주 기인이죠. 이 사람이 취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술을 먹지 않으면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취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할똥말똥 할 때 그림을 그려냈던 아주 기인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긴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그림도 사실은 그 일본에 가서 그려내는 거죠. 일본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가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게 일본에 가잖아요. 그죠? 일본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발달된 문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성리학자, 문인들, 그 다음에 화가들, 화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 김명국이 갔는데, 조선통신사를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동안에 그 중에서 2번을 가는 그 화가는 이 김명국이 유일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달마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굉장히 거칠죠. 거칠면서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정교한 그림을 잘 그려내지만 이렇게 털털하고 소탈한, 그죠? 여유 있는 이런 그림들은 잘 못 그려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려내지 못하는 부분을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김명국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김명국을 한 번만 더 오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김명국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그려낸 달마도인데, 이거 그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이 굵직굵직한 걸 윤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연한 목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들인데, 이제 달마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는 그런 그 영화 제목이 있듯이, 달마가 동쪽으로 온 그 이유는, 달마는 인도에서 이 중국에다가 선종을 처음 전해준 선종의 비조죠. 선종 불교의 비조가 바로 이 달마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를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이 그림은 선의 예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거는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 자화상을 그려낸 그림인데, 여기도 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는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옷과 배경을 이렇게 경계선, 면과 면의 경계선으로 인해서 선이 생겨난 것이지 의도적으로 선을 그려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렘브란트는 여러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잖아요. 그죠? 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렘브란트 화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화상을 상당히 많이 그립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그려내는데 요거는 34세 때 그렸는 그림인데 아마 이때가 렘브란트가 이 부잣집 아주 무남동녀 외동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 처가떡에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살던 시기예요. 근데 이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 부인이 죽어요. 그러고는 집안이 주저앉습니다. 집안이 망해요. 그때부터 렘브란트의 대표작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호의호식하고 자기가 뭐 긴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데서는 진정한 예술은 안 나온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렘브란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김명국이 그렸던 그 달마도라는 다르게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이렇게 칠을 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죠. 사실주의 화가인 꾸르베라는 사람이 이제 그렸는 정물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그려내면서 그거를 이렇게 칠을 하는 거죠. 칠을 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데 비해서 이거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죠. 예, 취하슨이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데 오원장성읍이라는 사람이 그렸는 김영절지도입니다. 김영절지도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양의 어떤 그 정물화하고 통하는 건데, 같은 정물화지만 과일을 그려내는데 가의 선을 이렇게 그려내죠. 그죠? 그래서 같은 과일이지만 여기는 칠을 한다면 여기는 선을 그리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이 면을 칠하는 칠의 예술, 면의 예술이라면 우리 동양은 선을 그려내는 선의 예술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재료입니다. 재료에서 그 서양의 그 회화는 여러분 유화 물감을 쓰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서는 수묵화라고 하는 걸 쓰죠. 이 유화물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부터 이 유화물감이 개발이 되어서 하는데, 이 유화물감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에 칠한 데다가 그 위에 다시 칠해버리면 먼저 칠했는 게 없어져요. 지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한데 또 칠하고 칠한데 또 쳐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색깔을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불투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양 회화에서 획기적으로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것들이 유화물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화물감은 변색도 잘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못 찍게 하는데 서양 같은 데는 가보면 사진을 찍어도 아무런 그 제재를 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게 이제 서양의 그림은 유화물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밖에 나와 있어도 그냥 빛을 받아도 별로 변색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묵화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근데 그래서 서양 문화의 그 회화에 유화 물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수묵화입니다. 이거는 정조 임금이 그렸는 파초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죠? 여러분, 수묵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예,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되죠. 그래서 검은색 속에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색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담채라고 해서 이 농담이라고 그래서 담채가 아니라 농담이라고 그래서 이 진하고 연하고를 표현을 함으로 해서 그 색깔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예, 색깔을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제 정조의 파초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수묵화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비교하면 흑백 사진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컬러 사진이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컬러풀한 거는 그죠? 사람을 현혹해요. 그래서 서양 미술은 처음 보는 순간에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그 감동이 떨어져요. 그 감동이 떨어져요. 여러분 옷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화려한 컬러의 옷은 그죠.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현혹이 돼서 사는데 그걸 오래 가면 그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입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면은 흑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보면 볼수록 자꾸만 이렇게 깊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러거든요. 우리 미술은 보았던 거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술은 보면 아유 좋군, 아이고 더 좋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서양의 그림은 보면 볼수록 이 감동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이제 유화물가무와 수묵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보면 가족 사진 찍는데 흑백 사진 찍는 게 유행을 해요. 근데 그 흑백 사진은 두고 둬도 그죠? 그게 깊이감이 있습니다. 예, 저도 사진 작업을 조금 하는데 흑백 작업을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주로 한옥을 찍어서 한지에다가 프린트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한옥을 흑백으로 안 하고 컬러로 했으면 그 맛이 날까요? 안 나죠. 이제 흑백으로 해서 그걸 또 특히 한지에다가 프린트를 하니까 은은하고 깊이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순간을 해결하는 미술이라면 우리는 영혼을 해결하는 미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하고 대비를 한다면 서양의 그 미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 나훈아가 불렀는 테스형 같은 거죠. 저는 뭐 테스형이 막 요새 되게 인기래요.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 안 지나면 저게 쑥으로들어요. 근데 우리 동양의 미술은요, 깊이가 오래 가거든요. 생명력이 길죠.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그런 깊이가 몇백 년이 지나도 그 감동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 클래식 음악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은 처음에 듣는 사람이 듣자마자 감동을 느끼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대중가요는 처음 들으면 바로 감동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감동이 안 오지만 그걸 자꾸 반복해서 봄으로 해서 학습을 함으로 해서 그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클래식 음악 같은 게 우리 미술이라면 대중가요 같은 것들이 이제 서양의 미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가끔 가다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대중가요는 안 좋은 음악이고 그 클래식 음악은 막 대단한 음악이 가치 있는 음악이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둘 다 유용한 거죠. 그 용도가 다를 따름이지 어느 것들이 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 미술사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양 미술하고 동양 미술이 있는데 특히 우리 미술이 있는데 우리 미술은 우월하고 서양 미술은 안 좋아. 그런 논리는 없어요. 서양 미술은 서양 미술의 맛이 나는 거고 동양 미술은 동양 미술의 맛이 다른 거예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서양 미술을 좋아할 수도 있고 동양 미술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짜장면이 맛있나 짬뽕이 맛있나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는 거고 짬뽕 좋아하면 짬뽕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그 취미에 맞는 자기의 성향에 맞는 것을 받아들여서 즐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는 수묵화, 흑백 사진 같은 깊이감을 준다면 서양화는 유화물감을 통해서 현혹하는 순간을 해결하는 그런 맛이 강한 그런 미술이 서양의 미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다리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색깔을 얼마나 현혹적으로 보여서 좀 뒤에도 나옵니다만 마티스의 작품이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집에다가 걸어두면 집안이 화사하죠.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분위기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옛날에 서울에서 이 마티스 특별전을 하는데 들어갈 때는 기분이 좀 막 멀리 오느라고 힘들다가 그거 보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이 화사하게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술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겸재정선이 그렸는 금강산 만폭동, 즉 금강산 전도라고 그래서 금강산 전체를
한폭안에다가 그려내는 그런 대범함이 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축척과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양의 그림은 축척의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서양은 유화 물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칠한 후에다가 또 칠해도 돼요. 칠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고 나중에 갔다가 생각이 나면 나중에 다시 와서 그려도 돼요. 그래서 서양의 유화는 그리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려도 돼요. 그렇죠? 칠한데 또 칠하고 칠한데 또 칠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유화 물감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거 색을 칠해서 앞에 칠했던 거를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축척의 문화라면 우리 동양은 아니에요. 직관이에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추사 김정희의 묵난도라는 그림인데 우리나라는 직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각을 이렇게 모았다가 몇날 며칠 동안을 생각을 모았다가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 그게 맞춰서 한번 붓을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내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 신문이 있는데 학교 신문에 신문 사설을 한번 써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쓰면 되냐 그랬더니 열흘 뒤까지 쓰면 된대요. 그래서 그럼 그때 오너라 그러면 주마. 그런데 이제 열흘 뒤에 왔는데 그때 제가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이렇게 바로 쳐서 이제 A4 용지 한 장 남짓하게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신문 사설을 써야 되는데 그 서주기로 하셨던 교수님이 펑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빨리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뒤에 원고 마감이래요. 그럼 1시간 뒤에 어떻게 그걸 쓰느냐? 그랬더니 교수님 지난번에는 30분 만에 쓰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글을 쓰는 거는 30분 만에 쓰지만 그 글을 쓰기 30분 전 동안에 열흘 동안에 계속 머릿속에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을 했다가 글을 쓰는 행위는 30분에 끝나는 거지만 그것이 열흘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그림은 구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구상을 했다가 탁 실행에 옮기는 거는 바로 순간적으로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회화에서 막 덧칠을 하거나 여러분 왜 이렇게 서예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난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난을 치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위에다 덧대가지고는 따듬거나 이러면 그거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잡으면 그냥 붓이 끝까지 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문화는 어떤 직관의 문화, 그 많은 생각을 모아서 응축을 해서 한 번에 탁 그려내는 그런 응축의 그런 거. 그래서 난을 친다고 그러죠. 난을 그린다고 아니고 난을 친다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의미지만 서양은 아니에요. 서양은 칠한데 또 칠하고 칠한데 또 칠하고 계속 칠해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놔뒀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또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묵화의 특징도 있지만 특징과 그다음에 유화의 특징, 재료의 특징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감상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느끼는 부분이 아니시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전시장을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장에 가면 어디로 도는 것이 정상적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서양은 그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감상을 할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동양화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조차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동서양 회화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관람의 문화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스페인의 화가지요. 고야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입은 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옆집에 백작 부인을 그려낸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서양은 가로서기를 하거든요. 서양의 가로서기를 하면 뭐예요?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도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보면 보고 있는 자세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트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동양화의 기법으로 그리면 이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양의 그림은 가로쓰기다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로쓰기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서 가로쓰기를 한다. 기억이 빨리 안 날 때는 서양은 가로쓰기를 하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고야의 마하 그림인데, 원래 고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옆집 여인을 그 백작 부인을 그리면서 이런 누드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백작이 오니까 그래서 옷을 입은 마하라고 하는 걸 그렸다는 설이 있어요. 자,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김식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저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김씨입니다. 김씨. 조선 중기의 아주 대표적인 간신배라고 할 수 있죠. 간신으로 할 수 있는 기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기말로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김씨라는 사람인데, 이 네 번째 아들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하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잡혀가요. 근데 그 기말로가 잡혀가면서 아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결혼식을 올려라. 내가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도 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대역죄로 이렇게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김 씨는 그 간신배의 아들로 낙인이 찍히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벼슬을 할 수 없어서 그 유랑 생활을 하게 돼요. 유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삶 자체도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렸던 사람인데, 이 그림이 이제 동자결려도라는 그림이에요. 동자가 결려, 당나귀를 이렇게 끓는 그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동자는 아마 김씨일 거고, 그죠? 당나귀는 세상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앞에서 끄는데, 그 김씨가 세상을, 당나귀로 표현이 되고 있는 세상을 끄는데, 그게 잘 따라올까요? 잘 안 따라오죠. 그죠? 예, 뭐 당나귀나 소나 말 같은 경우는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뒤에서 때려야지 앞에서 당겨서는 절대 안 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보면 이 동양에서는 서양이 가로쓰기 한다면 동양은 세로쓰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로쓰기를 하면 오른쪽 위에서 뭐예요? 왼쪽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막 TV나 이런 데서 세로쓰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세로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보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위에는 화재를 쓰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낙관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왼쪽 아래에 보통 낙관을 찍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화를 감상하는 방향은 어디로 봐야 돼요? 예.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들이, 도는 게 우리 동양화를 보는 감상의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 씨의 저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해서 저 오른쪽 위에서 밑에 왼쪽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방향을 치거든요. 나무도 저와 같은 식으로 반려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감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동자가 당나귀를 끌죠. 이 동자가 김씨라는 사람을 표현한다면 당나귀는 세상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조석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 노안도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 기러기가 날아요. 그죠? 어디로 가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낙관도 보면 왼쪽 제일 아래에 해야 되는데, 저기 그림이 있으니까 빈 공간으로 위로 잠깐 당겨 올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게 노안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늙을 노자에 기러기 안자를 쓰는데, 저 기러기 안자하고 같은 그 발음이 나는 게 편안할 안자예요. 그래서 노안,
세상에 제일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늙어서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은 회갑 때 선물을 하는 거예요. 노안, 나이 드셔서 편안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러기 안자와 편안한 안자의 발음이 똑같다는 걸로 이제 기러기를 그려서 편안한 안자와 통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러기가 보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왼쪽,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동양화를 전시하느냐, 서양화를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서양화를 전시를 할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양화를 전시할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서양 회화의 차이점 7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 동양화와 서양화가 영원히 이별할까요? 예, 다시 만납니다. 동양화와 서양화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서양의 현대미술과 우리 한국의 민화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서양의 현대미술이 어떤 거고 한국의 민화가 어떤 건가 그 특성을 살펴보면 아, 서양의 현대미술이 우리 한국의 민화와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양의 미술부터 한국의 민화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 마티스라고 하는 사람의 녹색띠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서양의 현대미술의 시작점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회화를 색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 이렇게 해서 마티스는 보통 야수파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로부터 해방시킨 사람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피카소예요. 그래서 피카소와 마티스에 의해서 서양 현대미술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서양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서양 미술을 조금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양 미술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감상을 할 때 사실은 근대 미술을 보는 관점으로 현대 미술을 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현대미술은 현대미술에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대미술은 근대미술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고대미술은 또 고대미술이 달라요. 그래서 서양의 미술을 이렇게 보면 고대미술은 이상주의, 중세는 암흑기니까 빼고요. 근대는 사실주의, 현대는 표현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를 들면 그리스 미술에서 보면 조각품 같은 경우에 실제 그렇게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의 미술은 서양의 고대의 미술은 이상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차장습을 표현을 해요. 그죠? 서양의 그리스 미술로 표현을 하면 차장습에 이렇게 잘못된 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많이 쓰겠죠. 그죠? 가발을 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서양에서 고대 미술은 이상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를 건너뛰어서 근대로 오면 근대는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는 어떻게 하면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그려낼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전시장에 이렇게 가면 아이고 저기 실물하고 똑같네. 지금 참 잘 그렸네. 이렇게 하죠. 바로 그건 근대 관점에서 서양 미술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현대 미술은 표현주의예요.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사물의 어떤 그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현대 미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뭘 그렸지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미술은 표현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근대 사실주의 미술에서 이 근대 미술의 시작은 르네상스잖아요. 그죠? 르네상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로크 미술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로코코 미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 회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형태, 하나는 색,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림의 그 어떤 형태는 매우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림의 색을 소중하게 하는 형태는 뭐예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품을 보면 르네상스 미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성적이에요. 형태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은 해부를 해서 뭐 인간의 구조를 신체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형태를 정확하게 그려내려고 표현하죠. 근데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가면 사람이 재미가 없죠? 그러면 그게 반기를 들고 나오는 거는 감성적이에요. 그 감성적인 그림이 뭐예요? 바로 이 바로크 미술이에요. 이게 바로크, 로코코 이런 미술들은 매우 감성적인 미술이죠. 이런 감성적인 미술로 너무 지나치게 가니까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이성적으로 가자. 그게 신고전주의. 예.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갔다가 다시 너무 이성적으로 하는 게 재미없다. 감성적으로 가자. 낭만주의. 낭만주의로 가니까 너무 재미없다. 그거는 다시 그 형태를 소중한 걸로 가자. 그게 사실주의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감성적으로 가자. 그게 인상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그 형태를 소중하게 하는 이성적인 그림에서 감성을 소중하게 하는 그런 그 색을 소중하게 하는 감성적인 그림에서 이게 이성, 감성, 이게 형태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서양의 그 미술 사조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대의 사실주의 미술이 어떻게 해요? 사진이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되면서 더 이상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태로부터 색으로부터 그림을 해방시켜서 자기의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미술을 그려내자. 그게 바로 서양의 현대 미술인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할 때 그 회화에서 구성하는 요소와 형태와 색이었다 그러는데 색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색으로부터 근대의 회화를 해방시켜서 현대미술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티스인 거예요. 이 작품은 녹색띠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기 부인 마티스의 부인을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보시면 가운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살색이죠. 한쪽은 약간 녹색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녹색띠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요. 야, 너 부인 얼굴을 그리는데 왜 한쪽은 녹색으로 그렸어? 아, 자기가 받은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물의 색을 그대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가 받는 느낌으로 색을 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회화의 색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루마니아의 시계 브라우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마티스의 작품들인데, 그죠? 그래서 마티스는 이 색을 굉장히 현란하게 잘 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본 적이 있지만 이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란하고 밝고 이런 색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 기분을 이렇게 업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죠. 이거는 음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예, 굉장히 화려하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색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있는 얼굴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받는 느낌대로의 그 어떤 색깔을 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십시오. 빨간 실내라고 하는 작품이요. 예, 이거는 자기의 그 화실을 그렸는데 빨간 화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현란한 그런 색을 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확 표현이 됩니다. 우울하던 기분도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색으로부터 사물에 있는 색을 그대로 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대 회화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켜서 색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자기의 느낌대로 색을 칠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집트식 커튼이 있는 실내라고 하는 역시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민화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구들이 있어요. 그죠? 이 가구들이 있는데 가구들의 색깔이 저런 색깔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면 왜 저런 색깔을 칠했을까? 저런 색깔이 예쁘니까. 그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예요?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나라 민화에서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꽃병을 그렸는데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그쵸?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사실은 조선시대에 저런 파란 색깔의 꽃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칠했을까요? 예쁘니까. 자, 지금 이게 실제 있는 어떤 그 꽃병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사실적으로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죠. 생각이 어때요? 마티스의 생각과 우리나라 민화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색깔을 어떻게든 재현해서 그대로 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민화와 마티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 미술과 뭐죠? 우리나라의 민화가 이런 형태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화 몇 강 더 볼까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가구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한 문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 꽃이 저게 무슨 꽃이냐면 연꽃이에요. 연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의왕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유리 그릇이겠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유리 그릇을 저렇게 물고기를 키우는 저 유리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저거를 왜 하느냐? 저렇게 해서 안에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상상해서 그대로 그려내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튀는 모습을 하는 것은 저거는 과거에 급제하는 입신 출세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화에 보면 중국의 황하에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물고기가 차고 올라가면 뭐예요?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변성용이라고도 하고 등용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 과거에 급제해서 입신 출세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화가 가지는 저 물고기는 뭐예요? 우리 집안에서 과거 급제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꽃은 연꽃이거든요. 연꽃은 연이라고 하는 게 이열 연자하고 연꽃 연자하고 발음이 똑같이 연이니까 연꽃을 함으로써 우리 집안의 과거의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연달아 나오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그리는 민화예요. 근데 그 민화에 한 가지 더 뽀대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이 좋게 화려한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그 사물의 색깔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그런 화려한 색깔을 칠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티스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티스는 물론 이 그림을 보지 않았겠죠. 보지 않았겠지만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꽃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나무줄기가 저렇게 꼬불꼬불한 게 있을까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면 저렇게 왜 그렸을까? 예쁘니까. 예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은 예쁘니까. 여러분 제 강의의 본질은 뭐예요? 재밌어야 돼요. 유익하고. 근데 강의하는 사람이 송중기 같이 잘생겼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해주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그런 색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민화에서 다른 나라의 그림에서는 상상에 또 해낼 수가 없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예, 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모란 같은 경우가 피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모란 병풍을 통해서 부부간의 화목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란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이런 꽃은 정말 예쁘죠? 예, 이게 우리나라 민화다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요. 저 밑에 보면 이렇게 새가 두 마리가 있죠? 예, 별로 볼품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저게 봉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무는 오동나무거든요. 오동나무인데 우리가 이제 집에 오동나무를 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오동나무를 심어서 딸 놓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서 시집갈 때 가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벽오동을 심는 이유는 오동나무를 심는 이유는 봉황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죠? 도교에 나오는 신선사상에서 나오는 이 봉황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거는 먹지 않고 오동나무 열매만 먹는다는 거예요. 오동나무 씨앗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나무를 심는 것은 봉황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오동나무를 심으면 봉황이 오고, 봉황이 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신선이 살고 있는 신선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크기나 뭐 봉황의 벽오동의 열매를 표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매우 사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니까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벽오동 나무고 저기에 새 모양으로 저거는 봉황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물의 어떤 그거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안한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민화예요. 자, 이게 대나무예요. 대나무 줄기는 뭐 저런 색깔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나무 잎이 저런 파란 색깔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쁘죠? 됐어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지나치게 그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 의해서 그려졌던 그림들은 형식이나 뭐 이런 털 뭐 이런 거에 막 구애받고 그죠? 거기에 매여서 자기의 창작성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민화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그런 그 틀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양 현대 미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서양 현대 미술의 본질과 우리 민화가 가지는 본질이 톡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턱 만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요. 재밌죠? 예, 여기 또 보면 봉황이 있고 연꽃도 있고 물고기가 튀어오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고기는 과거 입신 출세하는 거, 봉황은 뭐예요? 이 동네가 예, 신선이 되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 연꽃은 그런 것들이 연속해서 연달아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모란꽃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 피카소를 큐비즘이라고 해서 입체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근대 회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형태라고 하는 것과 색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색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마티스였다면 형태라는 거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피카소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유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가운데 있는 여인들은 괜찮지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여인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뭐 저렇게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보는 거예요. 이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굉장히 자유롭게 있는 사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에 맞게 해체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피카소의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의 어떤 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티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람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하면 그냥 추종자에 불과해요. 예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미술사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해내기 때문에 피카소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위대한 예술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리 테레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얼굴이 옆면하고 정면이 같이 붙어 있죠. 뭐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어? 뭐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그림을 그려면 옆면 걸 따로 보고 정면 따로 볼 필요 없이 옆면 정면을 한꺼번에 다 봐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 형태로부터 회화를 해방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피카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피카소의 작품은 워낙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저건 피카소의 작품이군 뭐 이렇게 아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입체파 큐비즘의 대표적인 그 화가고 현대 미술에서 형태로부터 해방시킨 현대 미술의 시작점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람이 피카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까치 호랑이에요. 까치 호랑이인데 여러분 호랑이 입을 잘 보세요. 턱이 엉뚱한 데 갖다 붙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턱이 이쪽에 갖다 붙어 있어요. 턱이 여기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턱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지금 호랑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잡기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랑이 보면 되게 고양이처럼 귀여워요.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표현할 때 그럽니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기상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성이 그래.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호랑이를 무섭게 만들면 뭐죠? 잡기를 막는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위협을 느껴요. 그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를 무섭게 그려서 벽에다가 그려놨어요. 밤에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탁 보면 깜짝 놀라면 내가 그걸 먹는 거예요. 잡기만 그걸 먹어야지 내가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잡기는요, 여기 호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잡기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양이는 굉장히 해학적이고 기쁘게 귀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까치 호랑이인데 이제 까치는 새로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고 호랑이는 뭐예요? 예, 잡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랑이 꽁지가 이렇게 보면 가운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그 남건 숭배 사상입니다. 성숭배, 남성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거 잡기 맞고 좋은 소식 오고 뭐예요? 풍요와 다산도 기원하고.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로부터 우리나라의 민화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 그림도 역시 까치 호랑이인데 그지요? 예, 피카소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 눈 보세요. 눈을 보면 눈동자가 2개씩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저런 호랑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눈동자를 2개 했을까요? 눈동자 하나 있는 것보다는 2개 있는 게 훨씬 더 잘 찍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호랑이는 이래야 돼 하는 형식의 틀에 매였던 사대부의 그림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민간이니까 자기 굉장히 자유로운 상상을 실질적으로 작품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눈동자가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잡기를 훨씬 더 잘 막을 거야. 그래서 뭐 눈동자가 반드시 한 대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잡기를 막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 본질을 실천하는 데는 이런 형식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여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까치 호랑이잖아요. 그죠? 소나무 위에 까치가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있는데 역시 호랑이 꽁지가 이렇게 위로 들고 있죠. 위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랑이를 무섭게 표현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까치 호랑이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발톱 같은 경우를 그려내지 않거든요. 발톱이 있으면 위협적이 되니까 그걸 감상하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걸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호랑이 얼굴을 보세요. 이거는 뭐 100% 피카소의 그림하고 너무 닮았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이 제작된 연도는 아마 따지면 피카소보다는 더 이런 시기일 거예요. 그러면 형태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은 사실은 피카소에서 스타트하는 게 스타트부터 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화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화하고 서양의 현대미술은 같구나 그 원리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화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민화의 바탕을 두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민화의 바탕을 두는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이 서양 현대 미술하고 상통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화를 단순히 우리나라 민화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회화사에서 우리나라 미화를 보면 우리나라 민화가 가지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요. 되게 귀엽죠? 되게 고양이처럼 귀엽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새끼 고양이, 호랑이도 있어요. 새끼 호랑이를 저렇게 많이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집도 이렇게 호랑이가 새끼를 낳듯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같이 하는 거죠. 이 호랑이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빨 보세요. 무서워요? 전혀 무섭지 않죠? 그러나 여기 호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뭐예요? 잡기들은, 사악한 무리들은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민화의 본질이고 회화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화는 회화가 가지는 그 본질을 가장 잘 실천한 서양의 현대 미술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소상팔경도를 민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장생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인데, 그죠? 되게 귀엽죠? 예. 그림 자체가 되게 이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죠. 이런 것들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렇게 찢어져도 별로 안 아까울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왜 비싼 그림이라고 해서 저쪽 한쪽에 이렇게 두고 막 그림이 다칠까봐 내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 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림에 어떻게 해요? 종속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림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림 때문에 막 저게 가치가 얼마인데 얼마나 비싼데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구속을 받는다면 그 그림은 그림으로 해서 가치를 이미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서양 회화를 시작점은 본능의 바탕을 둔 기능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선사미술에서 시작이 됐고, 그 시작된 미술이 세계 4대 문명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들만이 가지는 종교를 통해서 다른 점을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르게 발달을 해서 7가지 정도의 동서양 회화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다시 19세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의 그 현대미술과 우리나라의 민화가 하나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동서양 회화의 기원, 그리고 차이, 다시 만남. 그래서 이별이 다시 만남으로 결말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